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영어로 니트라고 부르는 모임이고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하게 저희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임규태 선생님 모시고 국제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특히 임규택 선생님이 국제정치 경제 분야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선생님의 생각과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임규택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먼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평화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고, 아, 같은 대학에서 국제정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한 소개였는데요. 이제 네,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했지만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질문을 드려보면은 지금 고려대학교에 계신데 선임연구원으로서도 계시고, 그런 연구자가 되기까지 많은 경험들 또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김종철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재한 선생님처럼 어떤 음, 사건이 저한테 직접적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학부 때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이 교수님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처음에, 아, 처음에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음,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런 은행이나 금융업에 이제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어, 전혀 이런 쪽에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도 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처음에는 해피차 비슷하게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어떤 그런 학부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음, 아무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너무 현실과 조금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 압축적으로만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막 그 지적 호기심이 이렇게 작동도 안 되고 이렇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음, 경제학 음,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다가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경제학 수업이. 재미가 없어지다가 이제 정치학 수업을 딱 들었는데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더라고. 정치학 수업은 막 음, 권력 얘기하고 막 이런 컨플릭트 얘기하니까 전혀 사회가 다른 사회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되게 너무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가 그 국제 정치 경제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조나단 이짠이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음, 그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이쪽으로 좀 완전히 빠지게 됐죠. 제가. 그 수업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음, 국제 정치 경제, 국제 관계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됐죠. 학부 때부터. 네. 음. 이래다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다가 석사 과정 또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편하게? 편하게 하시면, 네,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음, 그런 수업이나 그런 걸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영향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세상을 좀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음,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음, 그 수업 이후로.
그 전에는 전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 그런 그런 컨플릭트나 그런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수업 음, 이후로는 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궁금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근데 석사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혼자 이렇게 유학생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석사를 이제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하다가 국제 정치 경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제 정치 경제를 막 할 수 있는 여건이 막 좀 안 됐습니다. 그 고려대 내에서는. 근데 다행히도 그 김병국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네, 비교 음, 정치 경제를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밑에서 동아시아 비교 정치 경제를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석사 세미나 수업에서 이용우 선생님이 국제 정치 경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음, 그 국제 정치 경제 세미나 수업.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이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아, 그 금융통화 관련 섹션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이제 금융통화 쪽으로 좀 좁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를 하게 됐고 그러고 음. 나서 계속 금융통화만 저는 계속 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이긴 한데 음, 제 관계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 마이너 중에 마이너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저한테는 좀 재밌어서 계속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이 짧은 이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신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과 공감을 갖게 되는데요. 네. 마이너한 분야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조금 이따 또 교수님의 그 대표 연구를 소개해 주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치 권력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맥락에서 금융통화의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두 개의 이슈가 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학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 네. 비록 제가 금융통화 아니 저기 은행이나 금융업에서 제가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 저는 제 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재임 좀 외롭기도 하지만 근데 즐겁기도 합니다 동시에. 음, 이런 약간 좀 믹스드 필링이냐 이거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맞죠. 약간 네. 좀 연구자로서의 좀 외로운 측면이 있지만 또 음, 내가 파는 분야가 나름 또 의미도 있고 또 재미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리고 다행히도 주위에 비슷한 걸 하는 분들이 소수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정재한 음, 선생님처럼 그래서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네. 소수. 다행입니다. 그렇죠. 저희 특히나 이제 니트 회원 선생님들 네. 분들 포함해서 공감하시는 분, 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협업도 앞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개인적인 경험 내지는 혹은 뭐 전환을 통해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로 진입하게 되셨는데, 네. 가장 최근 혹은 지금 2024년에 한 선생님의 그런 연구적인 관심, 학문적인 관심을 끄는 이슈나 논쟁이 있다면은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선은 음, 저는 미국 달러에 대해 연구를 계속 해와서 이거는 아, 바로 미국 패권과 연관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런 헤게모니나 패권에 대해 아, 음, 계속 연구는 해왔지만 금융 통화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음, 패권에 대해 계속 논쟁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락 패권이 약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논쟁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아직도 그런 헤게모니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연구인 걸로 보여지고요. 아, 그다음에 미국의 헤게모니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상하는 국가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게 관련이 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국제 관계이기도 하고 그러다 음, 보면은 최근에는 정재한 교수님이 말씀한 그 경제 안보가 요즘에 좀 핫하니까 학생들이 관심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제 안보는 상당히 요즘에 되게 음, 재미있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하는 주제로 생각해서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통화 국제화인데 통화 국제화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쟁은 위안화가 지금 국제 통화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은 계속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유로는 왜 안 된 국제 통화가 그러니까 달러만큼 기축 통화가 왜 안 됐는가 뭐 음, 그리고 엔화 일본의 엔화는 왜 안 됐는가 뭐 이런 국제 통화 그러니까 통화의 국제화 전반적인 이런 이슈들은 아직도 이제 계속 논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요즘 보는 것은 부채가 있잖아요. 선생님. 요즘에 세계 경제를 보면 각 국가들마다 부채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부채가 심각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2의 경제 위기가 오거나 언제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게 조금 금융과 실무 경제의 관계가 음, 그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음, 경제학자들은 실무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 이 부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실무 경제가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실무 경제 밑에 금융이 그냥 뭐랄까 중요한 건 실무 경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이 경제 자체를 이해할 때 그렇게 보면은 부채 자체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데, 근데 금융 요즘에 그 금융화된 세계 경제나 금융화된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실물 경제랑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실물 경제. 음, 그렇게 보면은 부채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한테 부채가 될 수 있지만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한테는 부채 자체가 오히려 한 권력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음, 형태. 그래서 음, 조금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 하고 싶어도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건 못할 것 같고 지금은 근데 그런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채 관계가 금융이나 실물 경제가 작동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를 이해할 때 음, 좀 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물론 학생들이 이제, 예, 뭐,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국제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방금 선생님이 현재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이슈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어,
그 경제, 특히나 국제정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 계기를 혹은 실마리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랑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선생님께서 대표 연구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그 두 개의 연구 문헌들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두 개의 연구가 첫째는 어떤 거에 대한 건지 뭐 어떤 주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처음 제가 두 개 페이퍼를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그 볼코샥에 대한 연구, 어떻게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이 세계의 그런 은행으로 자립하게 되었나, 오늘 그러니까 세계 통화 권력으로 자립하게 되었나, 그 하나의 역사적인 페이퍼를 이제 제가 쓴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위안화의 국제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이용호 교수님과 공저를 한 페이퍼인데, 그,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 세계적인 그런 통화 권력으로 부상하게 된 케이스가 이제 저 볼커샵으로 제가 본 건데요. 음, 이것은 학생들이 좀 그 약간의 경제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고민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무역,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역 적자가, 이거는 적자니까, 부채 적자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더 사, 그러니까 그 미국 시민들이야, 그러니까 컨슈머들이 상품을 사고 적게 음, 파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그만큼 소비를 더 하는 거예요. 소비를 더 한다는 것은 그 부채가 더, 국가적으로 보면 그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무역 적자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약한 거죠. 그렇게 음, 보면 무역 적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가 아, 강하다 아니면 튼튼하다 얘기할 때는 무역 흑자국들, 뭐 음,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음, 흑자국들. 그렇게 하면은 보통 강한 경제가 튼튼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볼거샥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에서 부채를 더 발생하는 전환점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금융시장의 성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음, 금융시장 성격에 있어서 그걸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은행 중심의,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요즘에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금융시장, 그러니까 크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제금융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시점, 음,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식, 채권 시장으로 그 흐름이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에서 이게 볼커샥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였다. 그러면서 이젠 음, 그 세계 권력, 그 권력, 통화 권력으로 부상하게 된 음, 케이스가 볼거샥인데, 보통 볼거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 신자유주의의 아, 거기서 나왔다.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이제 통화주의고, 그 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통화주의,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이런 신자유주의 있잖아요. 그 레이건 음, 대통령이나 음, 그 음, 영국의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 얘기할 때 국가 역할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탈규제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타이즈 하고, 이렇게 이제 음, 시작점이 보통 199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보통 국제 관계나 정치학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음, 그런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국가와 시장의 관계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는 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음, 그 역의 금융시장이나 그냥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성격이 변하는 과정에서 국가들도 약간 참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리 그 이전에 음, 1980년대 이전. 음, 그래서 아마 아, 그래서 제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조금 좀 다른 해석을 내놓긴 했는데 음, 아무튼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야 되나?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튼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그런 연방 중앙은행이 그런 국제 금융시장의 성격과 변화와 동시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동시에 역의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의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새로운 통화 권력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 저도 이게 좀 난해하네. 이게 또 간만에 또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추가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금 네, 말씀하신 이 볼커샥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한다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IP나 혹은 경제학, 주류 경제학에서는. 근데 선생님은 좀 다르게 해석하셨잖아요. 제가 네,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 차이점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그걸 통해서 선생님의 컨트리뷰션도 더 드러날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설명. 비교해서, 그러니까 아마 음, 그 페이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Three Waves of IP라고 이제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그런 IP의 그런 주류의 해석들이 선생님의 음, 해석과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비교해서만 알려주셔도 시청하시는 음, 분들이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런 해석은 보통 신자유주의의 출발점. 예를 들어서 맞아요. 국가와 시장의 그런 대조적인 그래서 국가가 완전 규제를 풀고 완전히 특히 이제 시장을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이나 그런 걸 펴서 완전히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시작점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볼커샵으로 통화주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통화 정책과 음, 음, 더불어서 그렇게 국가들의 정책들이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그 시작점이 이제 볼커샤기로 많이 이제 진보학자들이 많이 보는데 그리고 일반 경제자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나의 시작점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음, 그 국제 정치 경제에서 국가 위주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음, 이것도 시장과 국가의 관계.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1970년대 초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음, 그, 음, 그러니까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 내에서는 되게 자본을 통제하고 이런 금융시장이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국제적인 그런 통화 금융 시스템 앤 제도였는데 그게 1970년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면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확장이 일어나면서 국가도 국가와 스테이트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을 개방하거나 통화 아니면은 정책도 시장에 맞게끔 원하는 대로 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국가들도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음,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또 다른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전통적인 그런 막스주의자들의 그 국가와 시장인데 시장 깊이 들어가 조금 그 유니온
레이버에 포커스를 음, 둬서 이렇게 또 나눠서 본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볼거시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그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는 그런 새로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그런 통화 권력이 나온 거다. 그게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그때부터 왜 이게 중요해지냐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 통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펴고 금융시장한테 영향을 엄청 줍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음,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장 권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시장 권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권력이 더 그래요. 강해지고 있는 음, 그런 음, 측면에서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런 시대에서도 금융화된 세계에서 오히려 미국의 통화 권력은 더 부상하고 지금 여러분도 보면은 뉴스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중앙은행도 미국의 중앙은행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요. 통화 정책 아유, 이런 거 맞아요. 보면은 계속 줄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음, 상태에서. 음, 음, 그리고 음, 명확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보통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아시아 금융위기든 라틴 아메리칸 뎁 크라이시스건 1980년대 그리고 1997년 8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모든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자본이 나가게 됩니다. 그 국내 그렇죠. 금융시장에 투자했던 자본까지 다 나가서 환율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락하면은 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그럼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뭐 기업이나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금융시장이 거기서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뭐 일반 사람들도 그 집들을 잃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비용도 있었지만 근데 오히려 자본이 떠날 수 없는 구조였다. 그 말은 즉 미국의 연방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자율이 엄청 낮아지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본은 안 나가고 음, 다시 들어오는 이런 구조적인 음, 현상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왜 연방은행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금융과 이 통화는 연결돼 있는데 근데 많은 경제자들은 이것도 나눠서 보고 했어서 약간 좀 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음, 금융시장 확장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국가의 권력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음, 같이 확장이 그렇죠. 되면서 미국 그 통화 권력도 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주류경제학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음, 거죠. 감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정치 권력과 경제와의 어떻게 보면은 이 얽혀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후반부에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랑 두 번째 또 교수님께서 대표 최근에 하신 연구로서 좋은 연구가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통화 권력에 대한 일종의 중국의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 네, 역시도 대부분은 저는 뭐 이 분야 IP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재환 선생님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저 보는 게 대부분의 이제 생각이나 해석인데 선생님께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거기에 또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그 두 번째 연구가 Status Quo Crisis Again이라고 하는 그 네. 논문이잖아요. 음, 그거에 대한 소개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Status Quo Crisis Again 이 타이틀은 그 이영우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이영우 선생님
쓰신 거 쓰신 거고요.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공저한 페이퍼인데, 음, 대부분 다 제가 이거 쓰면서 저도 약간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이 페이퍼를 쓰기 전까지는 제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적으로 쭉 영국이나 미국을 봤을 때 기초통화의 국가들을 보면은 보통 그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이거나 뭐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개밖에 음, 없지만 음, 음,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주장하는 또 다른 페이퍼에서는 약간 좀 아, 회의적인 그 분이 있었는데 이 페이퍼를 쓰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음, 이런 거죠. 학생들이 수업 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잖아. 근데 음, 걱정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닥친 일을 하나하나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미래는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음, 필요 없이 현재에 하면 되는 거잖아.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봤을 때 중국도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거에 열심히 해서 정말 경제를 다시 뭐 이제 계속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관계 그런 외교적인 관계도 잘 한다면은 음,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지금 당장 그런 달러 기조 통화를 챌린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페이퍼 내에서는 우선은 선생님이랑 저랑 이게 두 가지 전략으로 이런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MP에서 나온 것은 그런 empirical evidence.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그 국내 시장을 조금씩 오픈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자유화하면서 외국의 투자들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음, 현상은 외부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아, 중국의 은행들이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뭐 이렇게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융자를 해주거나 음, 뭐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재밌는 거는 외국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들이 위안화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그런 비즈니스의 목적을 위해 위안화를 사용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확장이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확장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음, 자료로 우리가 좀 아, 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가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 뭐냐면은 음, 아, 보통 그 통화 국제화를 얘기할 때 그 경제학자들도 우리가 다 엔게이지를 했는데요. 보통 뭐냐면은 국내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국외에 집중을 하거나 둘 중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분석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통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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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아무튼 그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통화 국제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분석적으로 국내에 집중을 하거나 국내에 집중하면은 그렇게 막 자유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한적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발전이 안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만 집중을 해서 이런 분들이 집중을 하거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외에서는 아, 국가가
이렇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확장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거를 같이 연결지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음, 주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되지 않았나 음. 생각합니다. 어, 국내외 모든 측면 혹은 뭐 영역에서 중국 네, 위안화의 국제화의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다. 경험적 증거를 보면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 연구에서 제가 얼핏 살펴보니까 통화의 신용론이라고 하는 Credit Theory of Money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셨는데 아마 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음, 그냥 이 이슈 자체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잖아요. 중국의 뭐 헤게모니 다툼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중국과 미국을 봤을 때 그중에 한 경제의 면 혹은 통화화된 세계화의 면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논문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의 기초가 되는 크레딧 티어리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크레딧 티어리 오브 머니는 이제 그 비주류 화폐 학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류 학파는 아니고 음, 이 얘기를 하면은 저기를 잉여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음, 제프리 잉여엠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종철 선생님이 제프리 어, 잉여엠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김종철 교수님이 그 신탁 신탁에 대해 얘기하실 때 그 개념은 정말 통찰력이 있는 개념이 솔직히 그 현대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오너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직접 음, 그거를 음, 자산을 활용하는 사람과 오너십은 또 나눠져 있고 이런 개념은 음,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거는 이 상당히 정도죠. 좀 그죠? 통찰 있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지? 제프리 잉이암은 캠브리지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은 지금 음, 은퇴하셨지만 그 2004년에 그 돈의 본성에 대해 음, 그 책을 내놨을 때 맞아요. 음, 전반적인 사회과학에 특히 사회학, 정치학은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 국제 음, 음, 정치학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 음,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더 확장되니까 그때야 이제 막 인게이지를 이제 하긴 했지만은 근데 사회학 내에서는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죠. 화폐 논쟁에 음, 대해. 그래서 음, 이게 경제학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학문 그 디서플린에도 영향을 줘서 국제 정치 제 관계, 정치 경제까지 이제 넘어오게 돼서 저도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나? 아, 그 17세기 그 김종전 선생님이 17세기에 그 골드스미스 은행 그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그 출판도 하셨어. 그 논문에 대해.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그 연구는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프리 잉이엠이 화폐 논쟁에 기여한 부분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음, 부분에 있어 17세기 영국을 분석한 거에서는 부분적으로 저도 김정철 선생님과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프리 잉이엠이 화폐의 이해에 대해 기여한 부분은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특히 개념적으로 저는 엄청난 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도 그 분석적 틀은 잉여햄의 그런 책에서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음, 그 달러의 그 세계 통화를 제가 재 분석을 한 거. 음, 그래서 약간은 저는 이제 김정철 그 교수님 간에 약간 이제 잉여햄에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음.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이 얘기를 했지?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는데. 그렇죠. 그 크레딧 티어리 오브 머니 잉이엠에 크레딧을 기초한 그렇죠. 그게 이제 선생님의 연구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죠. 음, 음, 얘기를 화폐의 본질이 뭐냐? 음, 그 얘기입니다, 솔직히. 음, 화폐가
역사적으로 어디서 왔고 화폐의 정말 그 존재론적인 온탈러지라고 하는데 잉여햄은 특징이 뭐냐? 그게 우리가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화폐의 본질은 잉여햄에 의하면은 아,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음, 그러니까 money of account나 가치의 척도. 가치의 척도가 뭐냐?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할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짬이 좀 경험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가 저요? 어떻게 되세요? 음, 음, 그러면은 사람마다 몸무게가 다 다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68kg, 70kg, 음, 킬로그램. 이게 유닛어가 그, 그, 그 키를 나타내는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키가 예를 들어서 키 음. 문영수 교수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이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 아무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 키는 170 이건 너무 퍼스널한 건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180cm예요. 음, 음, 센티미터. 그쵸. 이게 그래야 이거를 통해서 키가 큰지 작은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머니의 음, 본질적인 특징은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 음, 그래서 그게 달러지 아니면 원한지 근본적으로 모든 자산이나 어떤 그 경제의 그런 거래나 일단 표현하는 방식은 무조건 이게 필요합니다. 음, 그게 이젠 그게 본질적으로 보는 거죠. 잉여는. 근데 논쟁은 뭐냐면은 이런 유닛 오브 어카운트나 머니 오브 어카운트가 커런시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음,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종이 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 10,000원 단위 있는 그 종이 페이퍼. 거기에 유닛 오브 어카운트나 포함됐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논쟁, 핵심 논쟁이긴 한데 이니엠은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음, 이게 국가와 연동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회와 연동돼 있어서 이거는 뭐 그 커런시와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유니업 어카운트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인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커런시와 연동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 논쟁은 제가 하면은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논문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건 논쟁은 피하고 싶고 대신에 그 제가 페이퍼에서 쓴 것은 그냥 같이 커런시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 시어리 오브 머니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화폐의 특징은 유닛 오브 어카운트나 머니 오브 어카운트다. 이것은 뭐냐면은 경제학에서는 화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가 좀 과장일 수 있겠지만 현대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비주류이긴 한데 그 소수의 그 경제학을 빼고는 주류 경제학은 화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관심이 옛날부터 없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그 주류 경제학에서는 화폐 자체를 그냥 그 교환의 수단이거나 교환의 네. 수단이거나 아니면 저장의 수단 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화폐 논쟁에 이런 걸 얘기하진 않아요. 주류 경제학 음, 학자들. 음, 근데 이제 비주류 경제학자나 이런 사회학이나 다른 학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아, 얘기를 하는 거죠. 화폐가 음, 아, 그런 아, 좀 다른 본질적인 특징은 이거다. 교환의 수단이 교환의 수단이긴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내 돈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교환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음, 음,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치의 수단이라고 보는 가치의 그런 척도라고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그게 상품이든 아니면은 어떤 금융 상품이든 일단은 어떤 커런시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거를 원화로 표시할지 아니면 달러로 표시할지 엔화로 표시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니버스 어카운트가 되게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음, 근데 이제 국내의 그런 경제 거래에서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같은 통화를 쓰기 때문에 유니버스가 중요하지 음, 않게 볼 수 있어요. 국내 음, 그런 경제 내에서 모든 음, 사람이 다 동일한 통화를 쓰니 음, 그래서 크레딧 세러브 머니는 비주류 화폐지만 음, 약간 통찰력 있는 화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점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는 상당히 논쟁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게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는 추천하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화폐를 들어가다 보면은 이건 끝이 없어요. 그 안에서의 논쟁도 많고 이래서 정말 진지한 시리어스하게 정말 자기가 파고 싶다 하면은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충 그 정도의 화폐 논쟁들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중에 음, 제가 책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 책 한 권 보면은 다 그냥 음, 접수되니까 이제 뭐 따로 음, 만약에 음, 궁금하다면은 그 책 좀 더 읽어보면은 대충 정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크레딧으로 네, 그 정도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느끼기에 그 두 개 소개해 주신 교수님의 최근의 연구, 또 대표적인 연구의 장점이 있다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겠지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류 경제학 혹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을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석 틀,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록 논쟁이 많지만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뭐 미중 관계라든지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도래라든지 이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 국제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자원들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히 관심 갖고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 꼭 그 선생님이 두 개의 대표 연구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연구들을 잘 이미지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아마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동안의 책을 소개해 주실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도 그런 거였어요. 그, 국제정치, 뭐, 물론 이제 IP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IP 혹은 좀 더 넓게 그냥 정치학 혹은 뭐, 사회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혹은 좀 세부적으로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책이나 뭐 문헌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보이나요, 선생님? 이거요. 네, 잘, 이해미 쓴 그 돈의 본성이라는 책이 원래 가장 그 임팩트를 준 책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학생들한테 읽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아, 상당히 인사이트풀한 음, 책인데 소개를 왜 제가 이거 드리냐면은 화폐와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중앙은행은 왜 나왔고 왜 중앙은행이 중요한지 현대의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화폐와 금융시장의 그런 연결고리를
제가 볼 때는 음, 상당히 간략하지만 되게 통찰력 있게 분석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음, 이렇게 읽을만 할 겁니다. 학생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스트레인지 파워라고 아마 아시겠지만 그 수잔 스트레인지라고 있습니다. 영국 맞아요. 그 음, IP의 유명한 학자인데 저도 음, 수잔 스트레인지를 상당히 좋아하고 학문적으로 물론 약점들이 다 있죠. 학자들마다 자기 주장한 거에 대해 약점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분이 금융통화에 대해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음, 그러다가 이게 좀 더 자기 지식을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권력에 대해 자기가 음,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 구조적 권력에 대해 아직도 이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그런 헤게모니나 아니면은 중국의 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구조적인 권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많은 IR 학자나 아니면 IP 학자들이 산 스트레인지가 얘기한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대화를 맞아요. 시도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관심사가 다양해서 아마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접근하기에 상당히 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정대한 선생님이 추천한 그 벤자민 코엔이 쓴 뭐죠? 그 뭐지? Advanced, 그 Advanced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그 책도 정대한 선생님이 소개했듯이 저도 학생들한테 좋은 입문서일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 그 정도로 하면 네, 그 정도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힘드네요. 아, 아닙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권 플러스 하나 더, 이 세 권의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도 확신하고요. 또 지난번처럼, 그 이전의 영상에서처럼 그 네. 해당하는 소개해 주신 책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화면 속에 편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뭐 긴 시간, 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데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해오신 연구가 굉장히 깊고 다양한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 어떤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런 연구에 관심을 왜 가져왔는지 또 그게 기존 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이걸로 저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